좀 진행 순서는 먼저 우리 윤태아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고 다음에 우리 김인철 재무사께서 토론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교수님 서윤식 세무사님께서 1세대 다주택에 대한 그 현행 양도소득세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굉장히 모호한 점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에 그 분쟁이 있고 이견이 있는 부분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고 또 상당히 네 분야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학교에 있으니까 이렇게 아주 굉장히 자세하고 실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고 또 발표자의 그 의견에 많은 부분 동의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제 토론을 간단히 토론문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토지, 건물 등 부동산 양도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주택도 대표적인 부동산으로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이 넓지 않고 인구 밀도가 높기 때문에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과세하는 제도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 주거생활에 필수적인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비과세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입법에 대해서 대법원은 이렇게 반시하고 있습니다.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일개주택을 양도하는 것은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이러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세법이 보장해 주려는 데 있다. 이렇게 해서 주거생활을 위해서 1세대 1주택은 필요한 거고 이를 투기 목적으로 소유하다가 양도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비과세한다. 이런 이제 전제를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일정 기간의 보유 및 거주 등을 비과세 요건으로 삼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소득세법은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또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배제하기도 하고 또 1세대 2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 다주택을 규제하면서도 이사 과정에서 일시적 2주택이 생기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또 비과세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1세대 2주택 이상의 경우에는 또 세율을 할증과세를 해서 또 중과세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조정 대상 지역의 1세대 다주택의 경우에는 또 장기 특별공제를 배제하고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규정도 되고 있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다주택자 또 조정지역 이런 데에 대해서는 중과를 하면서도 일시적 2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규정을 둠으로써 매우 복잡하고 또 한편으로는 부동산 투기 등 상황에 따라 이걸 조정을 함으로써 더욱더 복잡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바와 같이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2주택 이상의 경우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인지 또는 중과세가 적용되는 것이 판단이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서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고 또 세무사 등 조세 전문가조차 비과세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서 납세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애로가 있다고 알려지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바와 같이 비과세 규정이 동시에 해당해서 1세대 3주택이 되는 경우 등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상세한 경우를 다루고 있어서 실무 적용상의 문제점을 잘 지적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현행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발표자께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는 과세해야 되지만은 이런 특정한 경우에는 이제 과세를 안 하는데 첫째는 건설 임대주택, 두 번째는 협의임에서 수용되는 경우, 세 번째는 해외 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또 1년 이상 계속해서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약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취약 근무상의 형편, 질병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용을 양도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 있고 이것은 또한 이른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또 한편으로는
2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특례를 규정하고 있기도 한데 이걸 보면 이제 그 3주택도 이걸 적용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인데 1세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을 하거나 또는 동거 봉양, 혼인 등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투기 목적의 다주택 소유로 보지 아니하고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특례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거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발제자께서 발표하신 이 1세대 1주택 등 비과세 특례에 대한 그 발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네 가지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셨는데 결국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네 가지의 그 오늘 발표한 사안에 대해서 이 법을 갖다가 법령의 그 문구대로 물리 해석을 해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1세대 2주택이 보유하는 주택이라고 그러면 3주택은 이제 안 되는 것이냐. 또는 나아가서 이제 이 입법 취지와 목적론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런 경우는 부득이하게 생기는 것이고 결국 주택을 투기 목적으로 소유하다가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보면은 또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엄격 해석과 목적론적 해석이 대립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명확하게 입법론적으로 이거를 해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좀 향후에는 그렇게 가야 될 것 같고 결국은 이것을 또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도 조세 정책적인 문제라고도 보여집니다. 말씀드렸듯이 1세대 다주택자 또는 투기가 상당히 있을 수 있는 이런 조정 대상 지역 또 고가 주택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과세를 좀 중하게 하고 있고 비과세를 배제하고 있고 이런 것을 보면 또 그런 것을 하여튼 반영해 가지고 또 요즘처럼 이렇게 그 주택 문제나 부동산 가격이 심각하게 오르는 이런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는 그런 걸 또 반영해 가지고 입법하는 그래서 이거는 전적으로 입법자의 입법 의도에 따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 네 가지 주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1세대 2주택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비과세 특례를 부여하고 있는데 동시행령 규정이 동시에 적용이 돼가지고 3주택자가 된 경우에 비과세 특례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과세관청 해석은 1세대 3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특례를 인정을 하고 있는데 1세대 4주택인 경우에는 인정을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1세대 3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특례를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석의 근거를 찾기는 어려운데 이는 다분히 조세 정책적 문제이고 해석론으로 해결하는 것은 그 근거를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입법을 통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해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고 1세대 다주택에 대해서 중과하고자 하는 소득세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은 3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리 해석대로 하면은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2주택의 경우라고 했지 3주택까지를 얘기하는 경우는 문헌에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조세 특례에 대한 엄격 해석을 하면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 과세관청의 3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은 조세 특례에 대한 엄격 해석보다는 비과세 조항이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를 하더라도 비과세 조항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점에서는 납세자한테 유리하게 해석한 측면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비과세 조항을 계속적으로 확장해서 적용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입법 취지가 퇴색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3주택까지는 비과세를 적용을 하지만은 4주택부터는 또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이렇게 절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해석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좀 명확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세대 3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문제인데, 과세관청의 행정해석과 조세심판원 태도는 중과세 대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에서는 중과세 대상으로 판단한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로 판시한 경우도 있고, 다만 이제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한 경우가 더 많은데, 이거 역시 엄격 해석의 원칙을 따를 것인가 또는 목적론적 해석에 따를 것인가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연구자는 이 경우에 중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투기 목적 여부를 고려해서 비과세 특례가 적용이 되는 1세대 3주택의 경우에는 이 조정 대상 지역 내의 고가주택이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는 과세를 하되 중과세는 적용하지 않아야 된다. 왜냐하면 1세대 3주택 비과세를 적용을 해주는 식으로 과세관청도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과세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중과세까지 하게 되면은 고가주택이라는 이유로 너무 많은 조세의 차별을 받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투기 목적 여부를 다만 이제 저도 1세대 3주택이라 하더라도 고가주택은 중과세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제 그 중과세 하지 말아야 된다는 논거에 있어서는 투기 목적 여부를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이제 연구자께서는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투기 목적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과연 1세대 3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되는 경우에 투기 목적이 아닌 것으로 모두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이건 한번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세 번째 주제,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이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택의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기본세율을 적용해야 되는지 중과를 적용해야 되는지, 이거는 부칙이 문제가 되는데, 이제 세법을 불리하게 개정을 할 때 그거를 기존에 신뢰 보호를 하기 위해서 부칙에서 그거를 이제 예외를 두는 경우에 그것이 이제 인정이 되는 건데, 이 사안에서는 부칙이 여러 번 개정이 되고 또 본법의 내용이 그래서 불분명하게 된 이런 사안이었었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연구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신뢰 보호 원칙이라든지 위헌 문제 등에 입각해서 판단할 때 일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냐, 그거는 부칙에서 엄연히 그런 식으로 규정을 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1세대 2주택인 경우에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문제인데, 시행령 제154조 5항의 괄호 부분 해석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1주택 이외 주택을 모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으로 보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특례가 2019년 2월에 개정이 돼서 21년부터 적용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과거에 보유기간을 취득일로부터 기산을 하다가 바뀐 거죠. 그래서 특례로 보수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이제 정부의 입법 취지가 반영이 된 것이고, 이런 타당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 문제는 괄호 부분인데, 괄호 전단 부분에 155조 등 비과세되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주택에서 제외되도록 해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와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데, 후단에 가서는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가 1주택 이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해서 다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 2주택이 2주택으로 보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해석상 논란인데, 문헌상으로 연구자의 견해처럼 일설과 같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뭐냐면
2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1주택이 되고 난 후에 신규로 주택을 취득해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시 이를 전단으로 돌아가서 적용하는 것은 이거는 맞지 않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전단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은 경우에 보유계산 계산에서 2주택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일단 일시적 2주택이 해소된 이후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2주택 특례에 해당이 되건 다시 해당이 되지 않건 2주택으로 보아서 적용하는 것이 해석상 타당해 보입니다. 과세관청처럼 해석을 하게 되면은 연구자도 제시하고 있는데, 신규 주택 취득 후 어떤 주택을 먼저 양도하느냐에 따라서 과세가 달라지고, 또 종전의 일시적 2주택이 비과세되는 경우에 계속적으로 또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순환적으로 또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과도한 조세 혜택이고, 또 한편으로 조세 피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형평성 측면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단에서는 종전의 2주택이 비과세 특례가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후단은 종전의 그 2주택이 비과세에 해당되든 않든 1주택 상태에서 다시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주택을 적용을 해야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그 과세관청처럼 해석을 하면은 이 괄호의 후단 부분이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괄호의 전단만 있어도 얼마든지 종전에 2주택이 비과세되면 계속 앞으로도 비과세되는 거니까 신규 취득을 하더라도, 그래서 후단이 오히려 필요가 없을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들에 대해서 해석상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서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명확하게 개정해서 입법론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데, 다만 이제 이렇게 입법론으로 할 때 구체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어떤 문헌으로 개정을 하면은 좋을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셨다면 한번 좀 말씀을 드려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러한 1세대 1주택 또는 2주택의 비과세 문제가 생기는 것이 결국은 이거를 정책적으로 입법적으로 이거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거를 좀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양도소득 공제 방식이 더 좀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 미국의 사례를 보면은 97년 이전에는 이연 과세 이연 제도와 주택 양도소득 공제 방식을 이제 선택적으로 허용하다가 지금 현재는 즉 97년 이후에는 과세 이연 제도를 폐지하고 소득 공제 제도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주된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해온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서 50만 달러를 공제를 해주는 거죠. 가구당. 독신의 경우에 25만 달러. 그래서 이렇게 양도소득 공제 방식으로 전환을 해서 오늘날에 이루고 있는데, 이 소득공제는 2년에 한 번씩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렇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해석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을 이런 식으로 단순화해서 납세자들의 법적 안정성, 예측 가능성을 높여서 소득공제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좀 타당하지 않겠냐. 또 이렇게 현행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방식은 해석의 문제도 있지만 조세의 수직적 공평성 문제도 안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는 경우 양도 차익이 2주택 이상 과세되는 양도 차익보다 클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에 해당이 되면 양도 차익이 크더라도 비과세되고, 또 2주택에 해당일 때는 그거보다도 작은데도 과세가 되고, 이럼으로써 이 공평성 문제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결국 대도시의 1세대 1주택을 소유를 하고자 하는 동기가 유발되고,
주택가격 상승 문제나 부동산 투기 조작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행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방식보다는 소득공제 방식도 상당히 좋을 수 있는데 이런 데 대한 장단점이나 또 이 공제 방식의 도입 가능성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게 뭐 토론 예정 시간보다 조금 길었는데요. 뭐 굉장히 그 의미 있는 그 토론 내용이 있어서 제가 끊지 않고 그냥 계속 그 토론 내용을 들었습니다. 아마 이게 3가지 정도 이제 질문을 조금 주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취합해서 우리 발제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요. 다음은 우리 김희철 세무사님께서 준비하신 토론 내용을 하셨는데 뭐 15분은 가급적 또 이게 그 유튜브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 길면 또 우리 청취자들이 또 이제 일정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좀 이렇게 15분 넘지 않은 선에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법인 현인 세무사 김희철입니다. 앞서 발제자님과 토론해주신 우리 윤태하 교수님께서 이론적 접근에 의해서 토론을 해주신 점 잘 들었고요. 저는 이제 실무적인 차원에서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점들을 중심으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2017년 파리 부동산 대책을 시작으로 요즘 우리 세무사들이 그야말로 이제 혼돈의 시대를 경험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토론 소주제였던 그 주제들 모두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 저희 세무사들이 고민해야 할 매우 중요한 주제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논리적인 발표를 준비해 주신 발표자 서윤식 세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그리고 다주택 중과세 관련해서 실무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몇 가지 조문별 쟁점을 토론해 보고자 합니다. 55페이지입니다. 토론 쟁점 사항입니다. 첫 번째 주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항 관련입니다. 자, 먼저 관계 법령을 먼저 좀 살펴보면 시행령 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일시적 2주택 관련해서 우리가 원칙은 이제 3년이었고요. 그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경우 조정에서 조정으로 가는 경우에 2년 그리고 12.16 대책 이후에는 1년 이렇게 이제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에 제가 진하게 표시를 해둔 그 부분을 살펴보시면 다만 다음 강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 간의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그 현재 현행 규정상 조정 대상 지역에 종전주택이 있고 신규 주택을 다시 조정 지역으로 취득을 해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을 할 때 그때 이제 그 종전 주택의 처분 기한을 1년으로 규정을 하고 그리고 동시에 1년 이내에 신규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고 또 전입 신고까지 마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문을 자세히 좀 살펴보면 자, 56페이지 가보시면 자, 문제 제기입니다. 자, 개정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요 이제 155조 1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첫 번째, 단서에 따라 각 목의 처분 기한 및 이사 기한이 연장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그 다만의 그 진한색 부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로 연장을 하게 되어 있고 그 기한은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기한이 임대차 계약 종료일로만 되어 있어서 사실상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1년 이내 전입을 해야 하는데 그런데 종전 소유자와 임차인 간의 임대차 계약이 체결이 돼 있다. 그런 경우에 그 임대차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 남았을 경우를 보호해 주고자 이런 조문의 문구가 삽입이 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 임대차 계약 종료가 되고서 종전 임차인이 퇴거를 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 새로 전입을 해야 되는데 그 기한이 그냥 종료일로만 돼 있어서 사실상 그 종료일 이전에 먼저 나가라고 하든지 뭐 이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당일날 우리가 그 하루만 하루를 정확하게 지켜서 이사를 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이 실무적으로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다, 좀 아쉬운 부분이다 이런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사 후에 거주 기간에 제한이 없는지 여부입니다. 그리고 문제 제기 먼저 그냥 쭉 보시면 세 번째는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계약 갱신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지 않나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의견으로 좀 달아놓은 부분을 보시면 첫 번째는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첫 번째 부분은 그래서 이 종료일까지로 규정을 하지 말고 뭐 적당한 기한을 좀 둬서 좀 여유를 가지고 뭐 공사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 기간을 좀 풀어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이사 후 거주 기간 관련돼서는 사실은 이게 조문을 보면 신규 주택으로 이사하고 전입하는 것만을 규정을 하고 있고 전입 후에 얼마 이상의 기간을 거주하라는 언급은 없습니다. 따라서 거주 기간과 무관하게 이사를 하기만 하면 비과세가 적용이 되는 걸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다만 이제 최근 비과세 관련 개정세법의 취지가 실수요자에 대한 그 비과세를 엄격하게 적용하겠다 이런 취지고 그 취지를 생각을 해본다면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일정 기간을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서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괄호 안에 이제 참고로 저희가 비슷한 내용의 규정이 있는데요. 시행령 156조의 2 이게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그 얘기고 156조의 3은 이번에 새로 생긴 주택과 분양권이 있었을 때의 상황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156조의 2의 사항과 156조의 3항의 그 대체 취득에 관련된 내용에서는 세대 전원이 의무 거주 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보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이게 이제 매수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신규 주택을 매수를 했는데 그런데 전 소유자와 계약한 임차인이 계약갱신권을 행사한다. 뭐 드물겠지만 그 매매 계약을 계약서를 쓰고 얼마 안 있어서 임차인이 계약갱신권 청구를 해버리면 그러면 이 사람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그 주택에서 거주를 하는 기간이 2년을 넘어버립니다. 그러면 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이 사람은 전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비과세 요건이 깨져버리기 때문에 비과세가 적용이 불가하다 이런 상황이 좀 발생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법과 이제 타 법률 간의 그 괴리가 좀 있어서 선의의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됩니다. 57페이지 주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발제자님께서 마지막 토론 주제로 넣어주셨던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5항 관련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최근 가장 핫 이슈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세무사님들이 상담을 하실 때 사전 상담 특히 이렇게 오신다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예규가 생성된 거 100% 일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뭐라고 이렇게 확답을 주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관계병 법령은 앞서서 설명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간단하게 우선은 제가 이제 문제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처분의 범위입니다. 발제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게 원래 그 개정 전 시행령 19년 2월 12일 날 최초로 이 규정이 들어올 때는 보유기간 재계산 대상을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라고 규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양도라는 용어가 되다 보니까 그 이외에 증여든 멸실이든 용도 변경이든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많아서 이번에 2월 달에 금년 2월 달 시행령 개정으로 처분이라는 용어로 대체가 되었는데 그 처분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아직도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처분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사전적 의미를 좀 찾아봤더니 그 일정한 대상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하여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사전적인 의미가요. 그러다 보니까 처분의 정의가 사실 개정 시행령 본문 적용 대상에 해당이 돼서 이 보유기간이 이제 리셋 재계산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단어인데 이 처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법에 정의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대가로 안에 양도, 증여, 용도 변경이 처분을 예시한 것인지 혹은 열거한 것인지도 사실상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개정 이후에도 세대 분리를 하는 부분 또 나아가서 어떤 세무사님은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거주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일반주택을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다. 법소정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그 시행령 155조 20항에 해당되는 그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이거를 추가로 2년을 보유해야 하느냐.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리면 거주주택과 등록하지 않은 일반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그 일반주택을 거주주택 비과세 규정에 해당되는 법정 임대주택으로 만드는 그 행위 자체를 처분의 개념으로 볼 수 있느냐. 뭐 이런 지금 의견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제 사견으로는 뭐 세대분리나 어떤 뭐 그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것들까지 처분의 개념으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리고 조문을 보면은 양도, 증여, 용도 변경이라고 하고 있지, 뭐 용도 변경 등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처분의 개념을 제한적으로 좀 열거한 것으로 보고 납세자가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뭐 계속 얘기가 나오지만 법령상으로 명확한 정의를 좀 두거나 또는 유권 해석으로 납세자가 좀 법적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한다고 사료가 됩니다. 자, 마지막 주제입니다. 주제 3번. 그 같은 조문 관련된 건데요. 이 조문과 관련해서 엄청나게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9년도 2월 달에 처음 조문이 들어왔는데 이거에 대한 이제 뭐 의견들만 막 무성하다가 처음으로 예규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기획재정부 재산세과 194번 예규인데 2020년 작년 2월 18일 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쟁점 1부터 쟁점 7까지 상황에 대해서 예규로 생성을 해줬는데요. 그 쟁점 중에 쟁점 1과 쟁점 2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관련 예규를 먼저 좀 살펴보시면 쟁점 1은 5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이게 이제 3주택 보유 세대입니다. 3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2020년 12월 31일 전에 마지막으로 취득한 C주택을 그 주택을 과세로 양도합니다. 그러면 21년 이후에는 A주택과 B주택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이 해당이 되는 경우, 그 경우를 얘기하고 이럴 경우에는 제1안, 그러니까 리셋하지 않는다, 재계산하지 않고 당초 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이렇게 예규가 나와 있습니다. 쟁점 2번입니다. 쟁점 2번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세대가 하나의 주택을 양도를 합니다. 그래서 1주택이 되고 다시 신규 주택 취득으로 인해서 일시적 2주택 상태를 새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즉 이 쟁점 2가 바로 우리 그 조문상의 괄호 후단에 해당하는 예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보시면 20년 12월 31일 이전에 A, B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B 주택을 양도하고, 뭐 이거 날짜가 같이 되어 있지만 B 주택이 선이고 C 주택이 후입니다. 예, 선 양도하고 C 주택을 만들어서 B는 과세로 양도를 하고 C를 새로 취득함으로써 일시적 2주택 상태를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양도를 할 때 어떻게 되느냐? 이랬을 때 직전 주택 양도액, 그러니까 보유기간 재계산 대상에 해당한다. 이렇게 예규가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문제를 좀 제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59페이지, 예, 첫 번째, 쟁점 1, 관련 예규에서 쟁점 1의 경우에 3주택 ABC 보유 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이 20년 12월이 아니고, 그러니까 기존 예규에는 20년 12월에 양도를 하고 22일 양도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C의 처분 시점이 21년이었어도 그래도 보유기간 재계산에 해당이 되는 거냐 아닌 거냐, 그러니까 C주택의 처분 시점이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쟁점 1의 경우에 2주택 보유 세대가 21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주택 C를 새로 취득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예규에는 19년도에 C주택이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21년 1월 1일 이전에 C주택이 들어온 상태인데 그게 아니고 원래 2주택이었던 사람이 21년 1월 1일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랬을 때 종전주택 중 한 채를 양도하고 나머지 주택이 일시적 2주택 상태에 해당이 되면 그러면 재계산 대상이 되느냐, 이런 좀 쟁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쟁점 2의 경우에 21년 1월 1일 이전에 다주택자였던 사람이 다른 주택을 과세 양도하고 21년 1월 1일 현재 1세대 1주택인데 그런데 그 이후에 신규주택 C를 취득해서 일시적 2주택 상태가 되면 그러면 이것은 재계산 대상이 되겠느냐, 즉 우리 그 154조 5항의 괄호 후단 적용 대상이 되느냐,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으로 좀 제가 달아놓은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에서는 우리 기재부 재산세가 194 예규에서 쟁점 1은 21년 1월 1일 현재 다주택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하냐 이거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갑설은 시주택의 처분 시점과 상관이 없다. 21년 1월 1일 이전에 시주택을 처분해서 일시적 2주택이 되든 시주택이 21년 1월 1일 이후에 처분이 돼서 결론적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되든 그거와 관계없이 보유기간 재계산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과로 전단에 해당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는 21년 1월 1일 현재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쟁점 예규의 그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래서 21년 1월 1일 현재 다른 주택을 모두 처분하여 1월 1일 현재 1주택인 경우에 한해서만 보유기간 재계산에 해당되는 보유기간 재계산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12월 24일 예규가 재산세제가 1132번 예규가 나오는데요. 이 예규의 그 내용은 이겁니다. 1월 1일 현재 1세대 1주택인 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기산일 해서 요지는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1세대 1주택 상태를 유지하다가 그 주택 양도시 비과세 판정을 위한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리셋하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은 이 예규의 그 중점적인 내용은 그 이전에 이제 뭐 지금 표현으로 하면 처분을 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이게 이 예규를 뭐 참고를 하자면 1월 1일 현재 1주택자만 해주는 거지 기존의 다주택자를 뭐 새로 취득해가지고 뭐 하는 것까지 다 봐줄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이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 제기 두 번째 문제인데요. 21년 1월 1일 이전에 2주택자가 그러니까 1월 1일 현재 2주택자가 1월 1일 이후에 신규주택 C를 취득하고 그 다음에 종전주택 중에 한 주택 A를 양도해서 세금을 내고 과세를 하고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 상태에 해당되는 경우 이때는 어떻게 보겠느냐 이 상황입니다. 이게 굉장히 좀 요즘에 정말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갑설은 C주택 취득 시기랑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처음에 살펴본 거는 C주택의 양도 시점이었고요. 그러니까 그 주택의 양도 시점 기준이었고 지금 살펴보는 사례는 C주택을 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해서 만든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C주택 취득 시기랑 상관이 없고 쟁점 예규는 일반론적인 상황에 대한 예규로 나온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라고 보면 그러면 이 상황도 바로 후단에 근거해서 A주택 양도 전에 C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이 되고 그래서 괄호 후단 규정에 적용이 되지 않으니 보유기간 재계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3주택 보유세대가 한 1주택을 양도하고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전단에 해당해서 선양도하는 게 어떤 것이든 그 재계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2월 21일 날 2월 21일 날 예규가 또 생성된 게 있는데 요게 이제 선후관계 상관없다는 예규입니다. 그래서 요걸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을설은 이게 이제 개정소득세법이 이 시행령 155조의 150 이 5항 이 취지가 비과세 적용 엄격하게 하자고 한 건데 이거는 인위적으로 납세자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인위적인 비과세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거고 그러면 지금 이 조문이 들어온 이유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오케이 뭐 된다라고 해주면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좀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를 들자면은 지금 비슷한 예로 거주주택과 법정 임대주택이 한 채 있는 사람과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이 두 채 있는 사람 중에 임대주택이 한 채인 사람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을 먼저 팔아버리면 그러면 거주주택이 바로 비과세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이 2호 이상인 사람은 한 채를 팔아도 나머지 상황이
일시적 이주택 상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비과세가 바로 된다. 이렇게 또 해석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 이게 좀 형평성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마지막 62페이지 3번인데요. 2주택 AB 보유 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고 1주택이 된 다음에 2021년 1월 1일 이후에 다시 신규주택 B를 취득해서 일시적 2주택 상황을 만드는 경우입니다. 요거는 갑설은 이거는 종전에 저 밑에 나오는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이 예규에 따라서 1월 1일 현재 1주택자는 이거는 보유기간 재계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1주택자였고 거기서 새로 취득한 게 일시적 2주택에 해당이 되면 그러면 그냥 비과세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고요. 을설은 이런 겁니다. 사견으로 바로 가면 갑설은 그렇고 을설은 이게 이제 우리 쟁점 2번 59페이지의 쟁점 2번을 보면 21년 1월 1일 이전에 하나의 주택을 처분하고 새로 재차 일시적 2주택을 만든 상황은 재계산 대상이라고 했고 당연히 21년 1월 1일 이후에 현재 2주택자가 동일한 상황을 만들어도 재계산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확실한데 그런데 이 B주택 두 번째 주택을 처분하고 C를 취득하는 그 시점이 20년과 21년으로 갈린다 해서 동일한 경제적인 실체에 대해서 이거 하나 나머지는 리셋인데 이런 경우는 봐주는 게 맞느냐 이런 취지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아마 좀 자료를 좀 정확하게 보시고 따라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면요. 일단 양도소득세가 기본적으로 이제 소득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태생적인 성격과 또 정책적인 목적 등으로 실제 발생되는 소득과 과세 대상으로 파악되는 소득 간의 괴리가 상당히 큰 세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최근 이제 세법 개정이 너무 이제 잦았고 그다음에 법령이 난해하고 복잡해지고 있어서 또 납세자가 사실 양도세가 이제 신고납세 세목인데 신고납세 세목이라는 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는 법적인 예측 가능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법의 해석이나 적용 결과에 있어서 3주택자가 2주택자에 비해 오히려 유리한 결과가 생길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거나 형평성이 악화되는 문제도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개선돼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15분 내에 좀 해달라고 했는데 역시 실무 경험이 많으시다 보니까 이게 예규하고 좀 달랐을 때 또 어떤 문제점이 되는지 이런 것까지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게 케이스가 좀 많고 이러기 때문에 아마 다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 발제자분께서 일단 우리 윤태하 교수님 질의에 대해서 혹시 코멘트하실 거 있으면 짧게 한번 해주시죠. 우리 윤 교수님께서 맨 먼저 이제 제 의견을 듣고 싶다고 하는 게 지금 51쪽에 밑에서부터 5번째 줄부터 시작되는 거. 비과세되는 1세대 3주택인 경우 투기 목적이 아닌 것을 해석할 수 있는지 이게 이제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투기 목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는 어렵죠. 다만 1세대 3주택인 경우라도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봐가지고 비과세를 적용한다는 이야기는 투기 목적이 없으니까 비과세를 한다는 취지일 겁니다. 그렇다면은 중과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투기 목적 여하에 따라서 비과세할 거냐 중과할 거냐를 결정하는 것이 기본적인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따질 때는 투기 목적이 없다고 해가지고 비과세를 한다고 하면서 고가주택이라는 이유만 투기 목적이 있다고 해가지고 중과를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 맞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1세대 3주택인 경우 그것이 투기 목적이 아닌지 아닌지는 이거 판단하기는 어렵지만은 적어도 세법에 따라서 국세청이 그것을 갖다가 투기 목적이 없다고 봐가지고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는 투기 목적이 없는 것으로 봐가지고 중과를 하지 않아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게 거기 세법을 이렇게 개정하게 되면은 어떤
문구를 해야 되는지 입법론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먼저 그 첫 번째로 155조 각항이 서로 중첩돼 가지고 1세대 3주택이 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155조에서 따로 정할 수 있을 거예요. 한 개 조항을 둬 가지고 예를 들어서 1항과 20항이 중복 정지는 어떻게 할 거라든가 1항과 2항 또는 3항 뭐 4항 이런 식으로 중복되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정할 수는 있을 겁니다. 다만 먼저 그 전에 정해지고 방침이 정해지고 그 방침이 정해지는 대로 따라서 이제 문구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정해질 거냐 하는 것은 우리 윤태하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정책적인 문제니까 먼저 정책적으로 결정이 나면은 그게 맞춰 가지고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죠. 문구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기준이 적용되는 그런 1세대 3주택으로서 조정 대상지역에 있는 고가주택 양도시 중과 여부를 어떻게 하느냐. 거기는 이미 올해 2월 달에 세법을 개정해가지고 반영을 시켜놨거든요. 반영을 시켜놨는데 여기서 이제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2021년 2월 17일 날 개정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새로 시행이 되거든요. 개정된 세법이. 그럼 그 전에 양도한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월 16일 날 양도한 거는? 제가 그게 그러면 중과를 할 거냐 말 거냐?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본다면 그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새로 만든 규정이 창설적 규정이 아니고 확인적 규정이라면은 그 전에 양도한 거에 대해서도 중과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에 하면 직접적으로 알아본 바는 아닙니다. 들은 바에 하면은 가세관청 쪽에서는 2월 17일 날 이전에 양도한 거에 대해서는 종정 규정에 따라서 계획해서 중과를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0일까지 취득한 주택에 대한 중과규정 적용 여부 여기에 대해서는 부칙은 그대로 있어요. 부칙은 그대로 있는데 본칙이 바뀐 거예요. 본칙. 그러면 본칙을 바꿨을 때 거기에 따라서 경과 규정을 둬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보유기간 계산 특례는 이거는 조금 이따가 우리 김미철 세무사님 토론 때 같이 제가 말씀드린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소득공제 방식의 장단점 및 소득공제 방식의 도입 가능성을 논의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는 말씀하시는데 제가 오늘 발표하는 주제는 실무상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을 실무자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관점에서 쓴 것이라서 당초부터 그런 거는 고려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윤 교수님 말씀을 듣고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면 저도 이제 찾아봤더니 조세 연구원에서 2016년도에 아주 짤막하게 작성한 연구 발간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결론만 말씀드린다면은 이것을 갖다가 소득 공제 방식을 택할 거냐 안 택할 거냐는 것은 주택에 한정되는 문제도 아니고 양도소득세 가세 대상 자산을 전체적인 가세 방식과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제가 기회가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김희철 세무사님은 순서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155조 2항, 1항, 2항, 1항 2호 단서에 따라서 각 모구 양도 기한 및 이사 기한이 연장이 되는 경우 그 기한은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를 당일만 의미하는 것인지 이렇게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법문에는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일에 이거 한다면은 이사하는 날에 그 사람 다시 새로 와야 돼요. 그러니까 임차인은 이사를 하고 그러니까 임차인이 만약에 종료일에 만약에 이사를 한다면은 새로 양수인이 그저 와야 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을 갖다가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가 아니고 임대차 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간 뭐 이런 식으로 1개월까지 뭐 이런 식으로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사 후에 거주 기한에 제한은 없는지 제한은 없습니다. 현행 규정상 입법론적으로 거주 기한을 두는 것이 좋은 건지 안 두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견해가 다를 수가 있겠지만은 156조 2 사항이라든가 156조 3 3항 같은 경우에는 1년 거주 요건에 대한 사유관리 규정이 있어요.
근데 155조에는 사후관리 규정이 없어. 사후관리 규정이 없다는 것은 거주 기한에 제한을 안 두겠다는 이야기, 거주만 하면 된다, 이사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입법론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수는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해당 법상으로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임차인이 임대차 보호법상 계약갱신권을 행사하는 경우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가 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이를 구제할 방안은 없는지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데,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를 하더라도 임대인이 그 주택에 실제로 살고자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양수인이 정말로 그 집에 실수의 목적으로 그 주택을 취득했다면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김민철 세무사님이 염려하는 그런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는 보기 어렵지만 발생할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주제 2분에 대해서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5항의 처분의 범위. 지금 우리 김 세무사님은 처분의 정의에 대한 법령상 정의가 없어가지고 처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세법에서 다른 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용어를 정의하는 방법에 그 법령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용어를 한 조항에서 일괄 정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많이 하죠.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개별 조항에서 개별적으로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책자에 55쪽 한번 보실래요? 55쪽 보시면은 155조 155조 1항에 보면은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 그 주택 이하 2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란다. 이 종전의 주택을 정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하 2항에서 종전의 주택, 그러니까 용어 정의가 반드시 한 조항에서 딱 몰아가지고 일괄적으로 딱 하는 것만 용어 정의가 아니고 어떤 개별 조항에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154조를 보시면은 154조 5항을 보시면은 처분해가지고 그래놨어요. 양도, 증여 및 용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니까 처분을 갖다가 처분이란 뭐냐 그러면 처분은 양도, 증여 및 용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분의 정의를 내려놓은 거예요. 여기서 용도 변경이라는 거는 뭐냐 그러면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 변경을 말하는데 건축법에 보면 건축물을 28가지로 나눴습니다. 용도에 따라서. 그런데 그런 경우 용도를 변경하는 거죠. 그런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을 그대로 놔두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상 건물로 용도만 변경, 그런 건축법 19조에 따른 용도 변경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경우를 하더라도 이거는 포함한다 이랬거든요. 그 용도,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처분의 범위와 관련해 가지고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제 3과 관련해 가지고 사례의 경우에 보유기한 재계산 대상인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김 세무사님은 보유기한 재계산 대상이라는 의미를 직전 주택 양도일부터 보유기한을 계산하는지 걸 갖다 이야기를 하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그 경우 여지가 없죠. 기재부 견해에 따른다. 왜냐하면 기재부 법에 따른다면 왜냐하면 법령에 이렇게 돼 있어요. 1세대 이상 주택을 가지고 있는 1세대 이상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세대가 한 주택을 남기고 모두 처분하는 경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한 주택이 아니고 두 주택 남아있으면은 그 두 주택은 적용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10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주택 팔았다가 해가지고 9번째, 전혀 안 되는, 그러니까 마지막 한 주택만 남기고 다 파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문구상 그렇게 됐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왜 그렇게 했을까 이제 의문이 들었는데 1세대 3주택 경우 왜 안 될까 이렇게 했는데 1세대 3주택의 경우에 그걸 갖다가 그러니까 한 주택 팔게 되면 나머지 두 주택이 되는 경우 왜 안 해줄까 이거 저는 생각해 봤는데 기재부에서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어차피 세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주택을 팔게 되면 그건 1세대 3주택이니까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을 못 받을 거든 당연히 가세가 될 거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기 세 주택 중에서 마지막 첫 주택을 팔았을 경우는 거기 저기 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게 그러면은 한 주택을 팔았습니다. 세 주택을 가지고 한 주택을 팔았어요. 그러면은 나머지 두 주택이 되는데 그러면 두 주택에 대해서 일시적 주택으로 비과세 기준을 적용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가 다를 것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맨 마지막 한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하고 두 주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두 주택 중에서 한 주택을 파는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기준을 받을 수 있다면은 마지막 한 주택을 남기고 다 판 경우하고 두 주택을 남기고 판 경우하고 별로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규정을 특례 규정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그런 경우는 두 주택을 남기는 경우에도 이거는 적용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건 입법론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거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저기 직전 주택 양도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 안 한다 그러는데 사례의 경우. 근데 왜 그러냐 그러면은 주택이 2개 이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2개. 그러니까 지금 법이 어떻게 됐느냐 그러면 한 개만 남아있으면 적용제가 되는데 2개 남았으니까 문구상 적용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제가 아까 의문을 제기한 게 야, 그래도 여기서 59쪽에서 1주택을 팔게 되면은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가 받게 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시주택이 없는 경우가 별로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한 주택을 가진 경우로 봐가지고 거기 직전 주택 양도일부터 따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거기 쟁점 2도 마찬가지고요. 쟁점 2도 결론적으로 주택이 2개 남아 있으니까 이거는 거기 154조 5항의 적용 대상이 단서 적용 대상이 아니죠. 그다음 쟁점 그 사무 경우에 네, 이것만 마지막 남았으니까 사무 경우에는 이거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이 되는 경우 보유기간 재계산 대상에 해당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경우 맨 처음에 1세대 일시적 2주택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적용을 안 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서 A주택을 파는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일시적 2주택 경우는 맨 처음에 파는 거는 기재부에는 맨 처음에 파는 거는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됐으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A주택 파는 경우는 적용이 없고 그다음에 B주택 판다든가 B주택 팔았으니까 C주택 파는 경우에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이상입니다. 혹시 뭐 미반 점이 있는지. 예, 하여튼 이 토론자의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또 상세하게 그 발제자로서 이야기를 해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유튜브에서 이렇게 청취하시다시피 이 오늘 주제가 굉장히 그 실무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핫한 주제가 되고 또 케이스도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포럼을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자장으로서 이제 오히려 기재부에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1세대 1주택이다. 그 이외의 사항이 발생되면은 기본적으로 뭐 중과를 하든 또는 여러 가지에서 장기보유 특불공제가 되는 여러 가지 혜택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예를 들어서 뭐 상속이라든지 또는 지금 우리 법에 나와 있는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게 되었을 때 2주택자, 3주택자, 4주택자가 되었을 때 어떤 조건들을 충족하게 되면 특별하게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 어느 기간 내에 해소를 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좀 큰 그림을 국민들에게 좀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골계획을 알고 있기 때문에 논란이 훨씬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큰 골계획 없이 그 뭐 특정 연도를 기준해 가지고 이게 하다 보니까 혼란이 생긴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조세라는 것은 경제 상황에 따라 가지고 부동산 취득을 갖다가 유도할 수도 있고 부동산 취득을 못하게 할 수도 있는데 이게 과거 2008년도 이후에 그 잠깐 기간 동안에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을 해야만이 경제가 활성화되고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때 줬던 여러 가지
장점들을 메리트를 지금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불이익을 준다라는 것은 또 법 기본적인 그 사상이 조금 철학에 맞지 않다라는 것은 아마 다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 상황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제도, 조시 제도를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로 인해서 이 납세자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가 되고 법정 안정성이라든지 예측 가능성, 그리고 납세자에게 너무 불리한 소급 과세가 적용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할 때 우리가 좀 더 세심하게 한번 살펴봤으면 하는 생각이 가집니다. 오늘 이 포럼이 좀 제가 볼 때는 의미를 한번 두자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지금 부동산 특히 이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에서 논쟁이 많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대안들을 제시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입법적으로 잘 반영이 된다 그러면 여러 가지 논쟁이 좀 해소가 되면서 실무를 하시는 우리 세무사님들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고 납세자에게 좀 더 나은 세무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제가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 좋은 주제를 발표해 주신 우리 서윤식 세무사님, 그리고 또 주옥 같은 토론을 해주신 우리 윤태하 교수님, 그다음에 김희철 세무사님, 또 우리 유튜브 이게 중계를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 또 이 유튜브 지금 시청을 하고 계시는 여러 세무에 관심을 가지시는 전문가들, 또 이해관계자분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포럼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